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대만은 정복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 반도체 강국이 나타났다. 3. 희귀 자원이 채굴되었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대만의 파운드리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는 단계로까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공식적으로 파운드리 사업부를 창설한 삼성전자는 올해로 파운드리 업력 5년차를 달성했는데요. 하지만 점유율은 큰 변동이 없이 16%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만의 TSMC는 53%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삼성전자와 더욱 많은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반도체 공급난이 가속화되면서 대만의 TSMC는 가장 큰 반사 이익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대만의 경제는 200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해 1인당 국민소득 GDP를 기준으로 한국을 추월할 수 있다고 들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가 확보한 반도체 신기술을 통해 1위를 장악한 대만의 파운드리를 뒤집어 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벨기에를 기반으로 한 유럽 최대의 종합반도체 연구소 IMEC에서 최초로 고안한 신기술인 BSPDN 기술을 활용하게 됩니다. 2019년에 고안된 해당 기술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며 아직 상용화는 이르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삼성전자에서는 2025년 상용화가 예정된 2나노미터 초미세 공정에서 BSPDN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BSPDN 신기술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반도체 업계에서 혁명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반도체 웨이퍼 윗면의 특수한 처리와 장비를 통해 회로를 새기는데 해당 회로가 작으면 작을수록 초미세 공정으로 불리며 전력 소모가 감소하고 성능이 증가합니다. 게다가 같은 웨이퍼 면적에서 더욱 많은 반도체를 만들어 낼 수 있어 생산량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술의 한계는 이렇게 초미세 공정을 활용해 반도체의 수율과 성능을 높이는 게 전부였지만 이번에 삼성전자가 확보한 BSPDN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의 웨이퍼의 앞면만 활용하던 것과는 다르게 웨이퍼의 앞뒷면 모두를 활용하게 되어 산술적인 계산으로 생산량이 2배가 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 역사상 전례 없던 혁명과도 같은 일로 반도체 업계에 관련된 많은 종사자들이 삼성이 실현시킨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연구소 IMEC에서 이론적으로 고안한 기술인 BSPDN,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라는 기술은 지난 6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벨기에를 방문하 벨기에 IMEC의 르크 반덴 호브 CEO를 만나 해당 기술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현재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TSMC는 이 삼성전자가 급격하게 기술적 발전을 이루며 추격하자 현실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점유율은 대만의 TSMC가 높지만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를 압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BSPDN 신기술을 통해 다시 한번 초격차를 벌여나가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만의 TSMC에서는 2022년 올해 상반기 3나노 공정을 상용화한다고 밝혔지만 2022년이 거의 끝나가는 지금까지 수율과 안정성 문제로 3나노 공정 상용화는 시작도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얼마 전인 6월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을 상용화하며 드디어 대만의 TSMC를 기술력으로 압도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TSMC가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3나노를 양산해도 삼성과는 기술 수준으로 큰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같은 3나노이지만 적용된 공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TSMC가 3나노에 적용한 공정은 2011년 인텔이 처음 적용시킨 핀팻 구조입니다. 전류가 지나다니는 통로를 세 곳으로 만들어 배치한 것으로 그 당시에는 나름 혁신적인 기술이었지만 개발된 지 10년이 넘은 만큼 현재는 구시대적인 기술로 치부되고 있는데요. 반면 삼성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킨 공정은 GAA 공정으로 3면이 닿는 핀팻 구도와 다르게 상하좌우 사면 전체를 감싸면서 전류 흐름을 월등히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GAA 구조가 적용되면 핀팻과는 다른 장점으로 더욱 정밀하고 미세한 회로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해지지만 상용화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인 문제로 TSMC를 비롯한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에서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삼성이 세계 최초로 GAA 공정을 3나노에 적용시키며 양선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삼성은 TSMC와 기술적 격차를 최소 6개월 이상 벌렸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차세대 2나노와 1나노에서도 적용시킬 공정을 개발하며 대만과의 기술 격차를 더욱더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심에는
벨기에에 위치한 유럽 최대 반도체 연구센터 아이맥가 있습니다. 1984년도부터 반도체 연구 개발에 뛰어든 이후로 수많은 원천 기술과 특허를 확보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반도체 생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을 제안하는 연구기관이 되었는데요. 유독 TSMC는 아이맥과의 궁합이 맞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중국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중국은 3,800억 달러, 우리 돈 450조 원 가량의 반도체를 수입했는데 이 물량 중 상당수가 대만에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과 의견을 일치시키면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적극 시행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제재 이후 아이맥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최대 반도체 업체인 SMIC과의 협력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아이맥에서 근무하던 중국 출신의 연구자들도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때 전체 근로자 중 4%에 육박하던 중국 출신 연구원 비율이 현재는 1%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중국으로 유입되는 첨단 반도체 정보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TSM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TSMC에게 주문을 맡기고 있지만 삼성과의 기술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지면서 점차 점유율이 역전되는 현상이 올 것이라 내다봤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 파운드리의 매출은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최근엔 16%까지 상승했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기에 점유율 상승의 여력과 잠재력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대만 현지의 IT 매체에서는 삼성의 3나노 수율과 기술력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면서 안정적이지 못한 신기술을 무리하게 적용해 고객사들의 신뢰를 잃을 것이란 주장을 하지만 TSMC가 3나노 상용화에서 뒤처진 것을 듣고선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상용화에 시간이 걸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른데요. TSMC가 3나노 초미세 공정을 기존에 10년 넘게 사용하던 핀팩 구조를 활용해 생산에 나서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애초에 핀팩 구조는 5나노가 한계라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5나노 이하로 내려가면 GAA 구조에 비해 전력 소모율과 반도체 면적에서 큰 차이가 난다며 최종 수율과 성능 면에서 GAA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TSMC는 삼성과는 다르게 GAA 구조를 실현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3나노 공정에 핀팩 구조를 억지로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삼성보다 빠르게 2나노 1나노 공정을 준비하겠다며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GAA 공정에 자신이 없는 TSMC가 GAA 공정을 뛰어넘을 2나노와 1나노로 퀀텀 점프하려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의 발전엔 순서가 있고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현실인데요. 특히 이번에 삼성이 계획을 밝힌 웨이퍼 양면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 BSPD에는 TSMC에선 아직 적용할 수 있는지 조차 불투명할 정도로 기술 격차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물론 아이맥이 제안한 신기술들은 기술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실제 생산 라인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삼성전자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상용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자신있게 내렸으며 그 자신감의 배경엔 이런 기술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술이 부족한 TSMC가 10년이 남은 핀팩 구조로 3나노에 진입하겠다는 상황이지만 삼성은 핀펫의 다음 세대인 GAA를 넘어 이젠 MBC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송국 MBC와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GAA 구조는 나노 선형 구조로 접촉 면적이 핀펫보단 많아지지만 선형 구조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삼성이 준비 중인 MBC펫 구조는 나노시트 구조로 사면 전체가 전류가 흐르는 것은 물론 면적 자체가 넓기 때문에 전류 흐름이 더욱 원활한 것은 물론이고 BSPDN과 같은 신기술과 결합하는 경우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반도체 수율을 월등히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던 반도체 수율 2배 향상 기술을 삼성전자가 현실화시키면서 TSMC는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현재는 TSMC가 더욱 많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지만 삼성의 주특기는 기술력을 앞세워 물량 공세로 치킨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신기술로 동일한 면적의 웨이퍼당 반도체 생산 개수가 늘어난다면 삼성은 경쟁사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고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TSMC에 몰려있는 글로벌 고객사들이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쫓아 삼성으로 오게 될 것이며 이런 흐름은 3년 내지 5년 안으로 현실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과거부터 삼성전자와 정면으로 경쟁하던 반도체 업체들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만 TSMC는 현재 미중 갈등의 반사 이익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술력 격차와 품질 및 생산 단가 차이로 파운드리 1위 자리를 한국에 내주게 될 것입니다. 차세대 미세 공정 계획만 발표하고 상용화는 미루고 있는 TSMC와는 다르게 삼성전자는 2025년엔 2나노, 2027년엔 1.4나노 반도체 공정을 양산한다며 자신감 있게 발표하고 있는데요. 반면 TSMC의 2나노와 1.4나노 공정 도입은 삼성보다 최소 1년, 늦으면 3년 이상 오래 걸릴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이 기술력 초격차로 TSMC를 추격하자 대만에서도 관련 기술 투자를 늘리며 대응하고 있지만 삼성과 RD 연구개발 투자 규모에서 차이가 벌어질 대로 벌어진 상황인데요. 이번에 2나노 비밀병기로 알려진 2배 폭사 기술 DSPDN을 적용시킨 삼성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내게 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같은 무성한 밀림, 푸른 바다와 그 한복판에 놓여있는 무수한 섬들, 호흡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숨조차 쉴 수 없는 위험한 공기, 13년 만에 또 한 번 10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둔 영화 아바타의 배경입니다. 영화 속 미래 인류는 지구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4광년 떨어진 판도라 행성으로 진출하는데 이렇게 까마득히 먼 행성까지 진출한 이유는 지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희귀 자원인 어묵테늄 어부트테이늄을 채취 지구로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어묵테늄. 이 작은 회색 돌멩이가 1kg에 2천만 달러에 팔린다니까요. 1kg에 한국 돈 240억짜리 광물이라면 인간이 죽음을 무릅쓰고 날아갈 법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바타 속에 등장하는 어묵테늄이라는 광물은 소설이나 SF 영화에 등장하는 가상의 물질이자 금속으로 획득하기 매우 어렵거나 설령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출해내는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나 가끔 다루는데 지구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티타늄, 우라늄, 지르코늄 등이 있죠. 그런데 강원도 태백에는 현실판 어묵테늄의 대표 주자인 티타늄이 무려 8,500만 톤 돈으로 환산하면 약 1,200조 원에 가까운 양이 매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3년간의 탐사 끝에 태백, 삼척과 경북 봉화 일대에서 어마어마한 광맥을 찾아냈는데 내년까지 100여 곳에서 본격적인 시추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디시메터리 채널은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를 먹고 운영됩니다. 소설 반지의 제왕에는 미스릴이라는 상상 속의 금속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은 소설을 쓴 톨킨이 상상력으로 만들었는데 미스는 안개나 잿빛을 의미하고 아라일은 반짝거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상 속의 광물이 각종 판타지 소설이나 게임 등에서 중간계 최고의 광물로 자리매김하게 됐는데 새털처럼 가볍고 강철보다 강도가 뛰어난 금속으로 모든 종족이 탐내는 광물입니다. 그런데 이 판타지 소설 속에나 등장하는 미스릴은 현대 문명에서 종종 티타늄과 비교됩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물질도 완벽하지 않습니다만 원자 번호 22번의 티타늄은 완벽에 가까운 금속으로 불립니다. 강철만큼 강하지만 무게는 강철의 절반도 되지 않고 녹도 슬지 않죠. 여기에 빛을 쏘았을 때 화학, 전기적 반응을 일으키는 광촉매 효과도 가지고 있어 항공, 우주산업, 조선업, 군수산업뿐 아니라 골프채, 자동차 부품, 안경테, 인공관절, 인공뼈까지 쓰이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특히 가벼움이 경쟁력인 항공 분야에서 티타늄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티타늄은 꿈의 광물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흔한 광물입니다. 금속 중에서 지구의 4번패로 많이 매장되어 있고 일반 흙 속에도 쉽게 발견되죠. 다만 강철처럼 강한 만큼 수출과 재련이 어렵고 얼전도도 낮아 가공이 힘들기 때문에 풍부한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일례로 한국은 티타늄을 생산할 수 없어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 해 수입 규모만 1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 그 원재료 가격은 끝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기준 티타늄은 1톤당 76,000 위안이 XW 기준 한국 돈으로 대략 1,500만원 고가에 수입하고 있죠. 잠시 언급했듯 티타늄이 사용되는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장 중인 덕분에 전 세계 티타늄 소비량은 연간 17만 톤을 넘어섰는데 이 중 중국을 포함해 미국, 한국, 영국, 일본이 전 세계 티타늄 소비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티타늄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이 된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의 금속이 강원도 태백 일대 무려 8,500만 톤 매장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원도 태백 일대에서 티타늄 광맥이 발견된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 이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010년부터 5년에 걸쳐 국내 희유금속 탐사 및 활용 기술 개발을 실시하면서 태백 면산 일대에서 티타늄 광맥을 발견했죠. 이후 5년의 시간을 더 투자해 경제성 등을 검토한 결과 광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고 개발에 성공했을 때 대박이라는 시그널을 감지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매장량인데 8,500만 톤으로 대략 돈으로 환산해도 1,200조 원에 이릅니다. 이에 지난해 3월 31일 지질연은 광산개발 전문기업 경동과 태백 삼척봉화 지역 면산층 티타늄 철 광산지역 광산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과 더불어 지질연이 소유한 광업권에 대한 조강권 계약까지 체결하 경동은 조강권 실시기업의 지위를 확보했죠. 그런데 문제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티타늄 추출입니다. 티타늄 추출은 전 세계에서 미국과 러시아, 일본 등만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한국도 2009년 6월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티타늄은 이미 60년 전에 제조 기술이 개발됐지만 가격이 높고 이를 추출하는 것이 어려워 기술 이전이 거의 불가능했는데 60년 동안 고작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정도가 이를 성공시켰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이동원 박사는 염소가스와 마그네슘의 최적 투입량을 찾아내 스펀지 티타늄을 만드는 원천 기술을 확보해 순도 99.7%의 제조 기술을 국산화시켰습니다. 보통 스펀지 티타늄은 화강암처럼 표면에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스펀지 같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순수 티타늄을 얻기 위해서는 원석을 가공해 스펀지 티타늄이라는 중간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원석에서 이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산소를 제거해야 하는데 문제는 원석 상태에서 산소와 티타늄의 결합이 워낙 강해 고온에서 원석을 녹인다고 산소가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산소보다 티타늄과 더 잘 결합하는 대체 물질을 넣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염소 가스입니다. 다만 염소는 독성이 강해 다루는데 어려울 뿐 아니라 수백 도의 고온에서 만들어진 염소와 티타늄의 혼합 액체에서 염소만 분리할 때 사용되는 마그네슘은 폭발 위험성이 크죠. 그래서 염소가스와 마그네슘을 안전하게 다루는 것이 스펀지 티타늄 제조의 관건인데 이동원 박사가 최적의 투입량을 찾아 세계 5번패로 스펀지 티타늄 제조 기술을 국산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옥산 임트라는 기업에 이전했습니다. 다만 2011년 국내 최초로 1톤 상당의 스펀지 티타늄 시제품을 제조한 후 관련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티타늄 광맥이 발견된 것이 이번은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1996년에는 경남 하동에서 약 20억 톤으로 추정되는 티타늄 광맥이 확인됐었죠. 당시 충남대학교 지질학과 김원사, 정지곤 교수팀은 1986년부터 경남 하동군에서 지질 및 광물 조사를 한 결과 추정 매장량 20억 톤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 티타늄 광채를 발견했습니다. 지하 200m까지 시추 조사를 실시한 후 발표한 결과인데 이 규모는 캐나다 1억 8천만 톤, 노르웨이 1억 5천만 톤 등 당시까지 확인된 전 세계 매장량의 3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다만 당시 통상산업부는 경남 하동 일대는 한국자원연구소가 지하 1600m까지 시추공 3개를 뚫어 조사한 결과 추정 매장량이 860만 톤에 불과하고 티타늄 함량이 4.04%에 그쳐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추가 시추나 개발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30년 전에 추진됐다면 현재 이와 관련하여 엄청난 연구 개발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아마 지금처럼 전량 수입에 의존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태백에서 발견된 티타늄은 다릅니다. 이미 2018년부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3년 동안 예비 탐사를 벌여 태백 일대에서 2억 2천만 톤 규모의 티타늄 광맥을 확인한 바 있고 2022년 10월부터 시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곳과 내년 90곳까지 총 100여 곳에서 국비 30억 원을 지원받아 본격적인 시추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2025년 하반기 광산 개발을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 만약 광산으로 개발되어 티타늄을 추출하기 시작한다면 약 20조 원 규모의 전 세계 티타늄 시장에서 한국이 큰 파이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정부 역시 티타늄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3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30억 원을 요청한 것은 물론 산자부는 2025년 실제로 광산 개발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해 탐사, 성광, 재련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도 시작됩니다.
물론 100% 수입에 의존하는 희귀금속의 국산화라는 말이 조금은 앞선 꿈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간 자원 빈국으로만 알았던 한국 땅에 전 세계 전체 매장량의 3배 이상의 티타늄이 매장됐다는 조사 결과 경남 하동가 있었고, 태백의 경우는 조광권자까지 지정해 100여 곳에서 시추가 시작된다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행보입니다. 현재 태백시는 강한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석탄 산업이 저물기 직전까지 태백시 인구는 12만 명이 넘었지만 이제 4만 명 아래로 떨어져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티타늄 광산 개발로 저물었던 태백시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현재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 중인 광물자원 특화 산업단지까지 완성된다면 1980년대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국 도시 곳곳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2022년의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한 고체면류 우주 발사체입니다. 전국에서 관측 가능했던 만큼 많은 분이 목격하셨을 텐데요. 발사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는 물론 국방부에서도 어떠한 사전 고지 없이 시험 비행을 진행하는 바람에 한때 미사일 오발이다, 북한의 미사일을 우리 군에서 공중 요격한 거다, 심지어 UFO다라는 주장이 나올 만큼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다렸다는 듯 수십 개의 관련 보도가 쏟아지면서 대한민국이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면류 우주 발사체에 대한 온갖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덕에 이제는 많은 분이 고체면류 우주 발사체 시험 비행을 한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돌발 이벤트쯤으로 기억하게 되셨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꺼리튜브에서는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던 한국형 고체면류 우주 발사체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벼르고 별은 대한민국의 통쾌한 대역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40여 년을 은밀하게 준비한 역대급 한방이 드디어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건데요. 그 시작이 바로 고체면류 우주 발사체입니다. 사실 많은 분이 모르고 계시지만 고체면류 우주 발사체는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고체면류 우주 발사체는 이미 지난 2022년 3월 30일에 1차 시험 비행을 진행했었는데요. 결과는 당면이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2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워낙 은밀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심지어 국내에서조차 큰 화제가 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그야말로 입에 개거품을 물며 발작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이다. 일본은 한국이 탄도 미사일을 개발했다퍼 한국은 이런 위험한 기술을 가져서는 안 되는 나라다. 일본도 2013년은 되어서야 고체면류 로켓인 입실론을 발사했는데 한국이 벌써 고체면류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을 리 없다 등 어처구니가 없는 망발을 쏟아냈는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은 대한민국의 우주기술 성장을 먹지하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작질을 일삼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다름 아닌 한미 미사일 지침인데요. 1970년대 한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게 되자 미국은 물론 소린,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 모두 난리가 났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이 은밀하게 핵무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련, 중국, 일본 입장에서는 경계 대상 1호 골칫범이 한국이 군사력이라는 힘까지 갖게 되면 정말 사달이 나겠다고 판단한 건데요. 여기에 더해 중국을 상대로 친중 외교를 펼치던 미국이 가세하면서 한국이 군용 미사일과 민간인 우주 발사체 개발까지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체결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강대국들의 이권을 위해 힘없던 한국을 제물 삼아 상호 간의 정치 노름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소련은 망했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막화하면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차츰 완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이를 끝까지 반대한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수준 미달 군사력을 생각하면 그나마 한국과 대등한 대결을 펼칠 수 있는 집단은 해상자 의대뿐인데요. 일본 내 전문가들조차 한국군의 상륙을 허락하면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민정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사일 전력까지 확보한다면 일본은 쪽도 못 써보고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니 일본에서 탄도미사일의 기반이 되는 우주기술을 한국이 확보하지 못하도록 막을 쓰며 반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 따위야 신경 쓸 바가 아니고 결국 한미 미사일 지침은 2021년 완전 폐지를 맞이했습니다. 힘이 없어 맺어야 했던 족쇄가 드디어 풀린 것입니다. 그리고 고작 1년 만에 한국은 3월 고체면류 우주 발사체 1차 비행 시험, 6월 누리호 발사 시험을 연달아 성공시켰고
마침내 12월 고체면료 우주발사체 2차 시험까지 성공했는데요. 사실 머리카락 하나 굵기 정도의 모차에도 사업이 자초되는 우주기술의 난이도를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마치 이런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특히 가장 최근의 고체면료 우주발사체 2차 시험 비행은 한반도 전역뿐만이 아니라 중국 선양시와 하얼빈시 등을 포함한 동북 삼성 일부 지역, 러시아 프리모의 남부, 일본 규슈와 도쿄 등에서도 관측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기술 성장을 압박했던 나라들을 난리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국 입장에서 지극히 당면한 일입니다. 사실 한국은 이미 탄도 미사일 기술을 차고 넘치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굳이 공개해서 주변국을 긴장하게 만드는 대신 힘을 숨기고 있었을 뿐인데요. 오히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가림막으로 사용해서 한국의 진짜 저력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체면료 우주발사체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즉 ICBM의 기술과 매우 흡사합니다. 고체면료 우주발사체의 위성이 아니라 탄두를 탑재하면 그대로 ICBM이 되는 건데요. 물론 우리 군에서는 ICBM의 최종 단계라 할 수 있는 재도입 기술은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체면료 우주발사체가 ICBM에 연상되게 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바로 고체면료라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우주발사체는 고체면료와 액체면료로 나뉩니다. 일례로 누리호가 사용한 건 액체면료인데요. 액체면료는 밸브를 잠그는 것만으로도 작동을 멈출 수 있고 재점화까지 가능합니다. 또 추력 제어가 쉽기 때문에 발사체 하나가 여러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발사체 엔진을 만드는 게 복잡하고 발사 직전에 수시간 동안 액체면료를 주입해야 됩니다. 액체면료의 산화제가 발사체를 부식시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즉 군사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어느 나라에서 적군이 몇 시간이나 연료를 주입 중인데 보고만 있을 리 없습니다. 모직 북한처럼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만 액체면료 미사일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이는 고체면료를 제어할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고체면료는 미리 충전해 둘 수 있기 때문에 발사 준비 시간이 굉장히 빠르지만 한번 불을 땡기면 추력을 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목표한 궤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미처 대응하기 전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만 확보할 수 있다면 군사용으로 최적인데요. 한국은 다름 아닌 이 고체면료를 이용한 우주 발사체의 시험에 성공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도 원했던 목표 궤도에 정확히 만착시켰습니다. 주변국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더군다나 한국은 이미 현무사를 개발하면서 ICBM 급발사체 추진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현무사1은 2.5톤 이상의 탄두로 최대 800km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고체면료 우주발사체 엔진 한 개의 추진력은 이미 현무사 이상의 수준으로 엔진 하나하나가 사거리 3,500km급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R인과 동급입니다. 그동안 일반 지면을 180m 이상 관통할 수 있다며 지나치게 강력한 위력을 자랑했던 현무사의 비밀이 밝혀진 건데요. 고체면료 우주발사체의 사거리를 5,500km라고 가정하면 시험 발사 장소민 태안을 기준으로 중국 전역을 사거리 내에 둘 수 있고 러시아 또한 절반 이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말할 것도 없는데요. 이러니 북한, 중국, 일본이 한마음 한뜻으로 발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체면료 우주발사체의 시험 일정을 굳이 공개하지 않고 밤에 발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미리 일정을 발표하면 또 한미 미사일 지침 같은 얼토당토 않은 견제가 들어올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일단 속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충분한 힘을 가졌습니다. 마치 고체면료 우주발사체가 상승 단계에서 신묘한 빛을 냈던 것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이는 황혼현상무로 미란 굉장히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밤이라고 생각하지만 성층권에서는 아직 해가 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사체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당장 어두워 보여도 뒤에서는 누구보다 찬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고체면료 우주발사체처럼 대한민국과 시청자 여러분의 2023년이 빛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